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7월 기도 지향으로 시작합니다. 교황의 7월 기도 지향은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입니다. 교황의 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Recemos por los ancianos, que se conviertan en maestros de ternura, para que su experiencia y su sabiduría ayude a los más jóvenes a mirar hacia el futuro con esperanza y responsabilidad. 교황은 기도에서 노인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으며 가족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조부모와 노인은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빵이며 사람들의 숨겨진 지혜라고 말합니다. 몇 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오랫동안 고립됐고 외로움을 겪도록 내몰렸습니다. 많은 노인이 목숨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의 임종을 지켜야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우리의 성찰과 보살핌, 그리고 부드러운 애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또 노인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늙음이 여러분을 주인공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젊은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인의 지혜입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을 보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고 젊은이는 노인을 보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이 만든 길을 따르며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노인들은 미소와 인자함, 그리고 지혜로 젊은이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아울러 노인과 젊은이들 모두에게 시련의 시기인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오는 11월 13일 6번째 맞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관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찌감치 담화를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을 비롯한 모든 가난한 이를 위해 사랑과 나눔의 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가톨릭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돌봄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와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과 환자까지 돌봄의 대상이 다양해진 만큼 이젠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이들의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돌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선은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 맞춰졌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1,0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어 피난처를 찾고자 폭격의 위협을 무릅쓰며 살아가는 현실. 교황은 무의미한 전쟁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더 많이 생겨나야 하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죽음과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지역 전쟁의 목록이 더해지면서 비극적인 기억의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강대국의 으름장이 평화를 외치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실향민과 극빈자, 난민들을 돌보며 구호 활동에 지쳐있을 이들을 향해 교황은 낙심하지 말고 초심을 새롭게 할 때라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과 믿음, 희망을 삶과 행동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가난한 이들 앞에서는 미사 여구를 늘어놓지 말 것이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아무도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연대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회 정책적 접근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은 한계와 나약함,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이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가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 하지만 불의와 착취, 폭력과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는 사람을 죽이는 가난을 낳는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갈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전망도 탈출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버리는 문화에 의해 강요된 절망적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가난한 이들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독한 불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또 다른 가난이 있다며 교황은 그런 가난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제6차 세계 가난한 예날 다마 주제가 말해주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들은 자선활동의 대상이기에 앞서 우리를 근심과 피상적인 덫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주체라며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이야말로 거저 주어진 참된 사랑에 다다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인근 서울 삼각지역 분향소에서 추모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추모미사였습니다. 60대 발달장애 여성이 30대 조카에게 맞아 숨지고 40대 엄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현실. 미사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으려면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요구가 그대로 가야 돼요. 장애인들한테도, 장애인 부모한테도. 돌봄이 필요한 건 발달장애인과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인 돌봄도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의 99%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16.4%,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20% 수준입니다. 예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민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민간에 의지해온 돌봄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각지대가 커졌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시설과 요양원에서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집단 감염과 사망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을 선언했습니다. 돌봄 공공연대는 가칭 돌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어떤 개인화된 것, 주변화된 것으로 여겨졌고 그 책임을 이제 개인에게 떠넘겼는데 그걸 좀 바로잡고자 저희가 이 연대를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돌봄 노동자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낮은 보수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봄 공공연대는 그래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돌봄 노동이 저평가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바로 수정이 돼야 된다. 지난달엔 의료적 돌봄 보장을 주장하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출범했습니다. 간호 돌봄이 필요한 사안만을 중점적으로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실제 의료적 돌봄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돌봄 강화는 가톨릭 교회가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난해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재개정을 촉구하며 장애인 돌봄의 책임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생애 말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해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 회복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질병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에게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 돌봄의 권리와 의무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들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톨릭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장애인과 이주민, 그리고 난민 등의 인권 상황도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고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제기됐던 여러 인권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보다는 무려 26%나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권을 둘러싼 차별이 많아졌다는 응답도 직전 해보다 높아졌으며 인권 침해의 심각성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와 차별의 대상으로는 여러 집단이 꼽혔습니다.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경제적 빈곤층을 가장 차별받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소득 감소와 노동 불안정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 다른 인권 침해 대상으로 꼽힌 장애인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누릴 권리가 있다. 약 50년 전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강조한 권리가 무색하게 장애인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이동권과 생존권을 호소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민의 노동 조건과 이주아동의 교육 접근성, 건강보험제도 적용 등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인권위 보고서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논의 등 66개 주제가 담겼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이 좀 선명하게 드러난 측면이 있고 인권 감수성 같은 건 많이 높아진 게 맞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더 국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에 소외되는 상황이 과시화된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현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를 막기 위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령기 맞춤 지원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선 대학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진학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월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함께 살던 모자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맞이하는 고독사. 이를 막기 위한 예방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고독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용고 사망자는 10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통계조차 없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지난 1월 말에야 시작했습니다. 올 하반기 시범 사업을 거쳐 연말쯤에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구조 해체 등에 따라 다양한 고독사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고독사 할 만큼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위험 계층에 대한 접근 자체가 현재 굉장히 어렵고 이 계층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정의도 지금 각각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고독사 이용금 파악 등 고독사와 관련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청과 공유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독사 명칭을 고립사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자체에선 요즘 고이용군에 속하는 헐몸 노인의 TV 시청 패턴을 분석하거나 전기 사용량 등을 파악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24시간 모든 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빈첸시오회는 지난 2019년부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동과 함께 고독사 예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이 배려나 관심, 돌봄이잖아, 그죠? 근데 섬김의 시작과 자비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돌봄과 나눔이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에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과 자원봉사,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하는 과정을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예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과 인력 충원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국 다문화 가족 15,578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10명 중 4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의 대학 진학률이 71.5%인 것을 비교해보면 3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학습 지도 어려움이 가장 컸고 진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학부모 활동 참여 어려움과 대화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돼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 과제나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들하고 커뮤니티를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입수하셔야 되는데 할 시간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사교육 한 번 없이 대학에 진학시킨 다문화 가족도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된 스리랑카 출신의 이레샤 페라라 이주 여성 자립지원센터 톡투미 대표.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인 남편을 만나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레샤 대표는 사교육 하나 없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그 비결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그리고 아이랑 같이 되게 자주 많이 대화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 신청했었던 대로 이제 들어왔던 것 같고 못 가셨다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문화 가족의 자녀 대학 진학률은 40%를 겨우 넘었지만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한다는 응답은 67.1%로 절반이 넘습니다. 동덕여대 문영진 교수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을 확대하는 것도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그 대학 특별 전형을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유공자 자녀 또는 자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이 있거든요. 다문화 자녀의 경우는 소외 계층을 위한 전형 속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문 교수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준다면 이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 맞춤형 교육 돌봄 체계를 담아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78개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업 진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위한 또 다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캄보디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인 한국외방선교회 코미소 메디컬 센터와 최근 의료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소외계층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 2021년 기준 캄보디아의 1인당 GDP는 1,730달러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소외계층은 실업과 빈곤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외방선교회는 2012년부터 무료 진료소인 코미소 메디컬 센터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코미소 메디컬 센터.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는 2020년 말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 신축에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사나 피스메이커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는 진료동과 숙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료동은 일반 진료실과 치과, 수술실, 입원실, 약국,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숙소동은 의료봉사단이나 방문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김지훈 신부와 이성규 신부, 현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20여 명. 인근 주민이 대부분이지만 수도회에서 환자들을 데려오거나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는 현재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정도로만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에는 의료진이나 의료장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지난달 25일 코미소 메디컬 센터와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산하 부속 병원들이 코미소 메디컬 센터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미소 메디컬 센터 직원 교육과 의료 자문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이화성 원장은 코미소 메디컬 센터가 가톨릭 중앙의료원 해외 의료 지원 활동의 거점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센터와의 업무 협약은 우리 가톨릭 중앙의료원에게도 더 나아가 가톨릭 의료 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스메이커스는 이번 업무 협약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코미소 메디컬 센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우리 의료원장님 것처럼 오셨는데 아직은 작은 병원이잖아요. 우리 중앙의료원에서 구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텐데 사실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먼저 감사드립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 소장 김지훈 신부는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피스메이커스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특별해 보이진 않아 보이지만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작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코미소 메디컬 센터의 업무 협약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빛이 될 전망입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도시 인근 바다에 고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인간의 활동이 줄면서 재야생화가 된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에 도심 속의 재야생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재야생화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글로벌 캠페인 아리백 실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리백은 전력 모두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개의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인 탓에 아리백을 선언하고도 이에 역행하는 사업이 나타나는 등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위치한 도로 화단의 모습입니다. 대도시의 화단들이 보통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식물들이 무성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도시 내 녹지 공간에서 잔디깎기와 제초질 사용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자연 스스로의 활력을 되살려 생태계를 되살리는 재야생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재야생화는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해 생태계가 움직이는 활력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은 유럽을 중심으로 생태보호 지역은 물론 도심 속의 재야생화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사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특정 생물종 복원 등의 특별한 목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복원 과정 그 자체가 재야생화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딱 차단하고 더 이상 다른 미래 훼손을 막는데 방점을 줬기 때문에 과거를 쳐다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리와일드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어떤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재야생화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엘크 등 초식동물들의 과도한 번성으로 생태계 붕괴 위기에 직면했던 옐로스톤은 포식자인 늑대 복원 사업에 돌입합니다.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 없이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균형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된 것은 물론 조류와 식물도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늑대가 생기면 새들한테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새들의 둥지를 침범하는 중소육식동물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효과가 발생해서 마치 그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같은 효과. 김사나 사무국장은 재야생화가 성공하려면 우선 우리 안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야생화가 초래하는 불편을 인내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김 사무국장의 주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어떤 메시지는 내 안의 야생이 결국엔 세상에 이 야생을 일깨운다. 그리고 1개월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도시화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와 자연의 충돌. 재야생화는 생물종 파괴의 시대에 공존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운데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엔터 회사 중에선 최초로 K-아리백 이행을 인증받았습니다. K-아리백은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아리백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경한 한국형 아리백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직접 전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K-아리백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이나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라 불리는 REC를 사들이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JYP는 REC 구매 방식으로 아리백을 인증받았습니다. JYP는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리백에 동참했다며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 75곳이 K-아리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 가운데에선 아리백을 선언하고도 엉뚱한 행보로 비판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아리백 이행을 선언한 직후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개했던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차는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개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환경단체와 노조의 거센 비판을 받고 지난 1일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가스 발전 역시 탄소 중립 시대엔 퇴출돼야 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친환경적이라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현대차가 다소 느슨한 기후위기 대응 기준으로 LNG 발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대차 스스로 건설 계획을 취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리백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다수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백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란 인식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교황은 이 만남에서 어떤 점을 당부했을까요? 한편 교황은 7월 한 달 동안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교황은 불편한 다리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읽을 만한 서적들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지난 2일 게재한 사진인데 4명의 아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는 장면입니다. 교황청은 해당 만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교황은 경제인을 만날 때면 사업을 통해 복음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복음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분별력을 통해 가톨릭 사회교리에 입각한 책임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머스크가 과거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만을 고민한다고 말한 만큼 기후변화부터 부의 양극화 현상까지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통상 7월은 교황의 휴가 기간입니다. 7월엔 일반 아련도 중단되고 교황의 공식 일정도 최소화됩니다. 교황은 휴가 기간 불편한 다리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나와 다리 상태가 호전됐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같은 날 교황청은 다리 통증 때문에 향후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는 캐나다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대로 순방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휴가 기간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교황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이달 첫 번째 주일 3중 기도 후에 또 한 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비 확충을 결정한 나토 정상회의, 사실상 신냉전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교황은 군비 경쟁에 따른 두려움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l mondo ha bisogno di pace, non una pace basata sull'equilibrio degli armamenti, sulla paura reciproca. No, questo non va. 그러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파워 게임이 세계적인 평화 프로젝트로 옮겨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Con l'aiuto di Dio questo è sempre possibile, ma bisogna passare dalle strategie di potere politico, economico e militare a un progetto di pace globale. CPBC 맹현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의 기쁨을 잃어버린 시기, 유쾌한 호주 여행기로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활약하고 있는 황선우 작가와 김하나 작가입니다. 두 작가가 펴낸 퀸즐랜드 자매로드는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까지 호주 퀸즐랜드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젊은 작가들답게 여행의 포인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귀여운 코알라부터 짜릿한 액티비티, 입맛을 사로잡는 맛집 등 섬세한 묘사와 사진들은 독자를 즐겁게 합니다. Keep the sunshine, 호주 공항 출국장에 적힌 문구처럼 그곳에 햇살을 간직하며 두 작가가 써내려간 에세이를 통해 퀸즐랜드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젊은 작가들만큼이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73세 여성의 이야기도 눈길을 끕니다. 톱 시니어 모델로 유명한 리송씨의 책 리송,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칠순의 모델이라는 새로운 일을 선택해 인정받기까지, 리송씨의 도전기는 노년은 물론 세대를 불문하고 큰 울림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리송씨는 책에서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먼저 가본 길에 대한 조언과 기억들도 진솔하게 풀어냅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운명 같은 새 이름을 지어 불러주자는 리송씨. 리송씨의 이야기는 미처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용기 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피서지에서 가족,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신앙서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성요셉을 지은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의 텔레마코스입니다.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인물 텔레마코스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과도 겹쳐 보이는 텔레마코스. 저자는 이러한 신화적 인물을 모티브 삼아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부성애와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과 이삭은 고유함을, 야곱과 요셉은 총애를, 돌아온 탕자의 자비로운 아버지는 용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아버지와 같은 인생의 길동무를 찾을 수 있도록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인도합니다. 친숙한 성경 인물들과 함께 관계에 대한 묵상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CPBC 김형준입니다. 이번 주일은 교황청이 지정한 바다주일입니다. 먹거리와 자동차, 철강 등 인류가 누리는 거의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연결되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망망대해를 가르며 일하는 이들을 돕는 해양사목 사도직 스텔라 마리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해양사목을 담당하는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 파도를 거스르며 대륙을 오가는 선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행기와 같은 이동수단이 생겨났지만 먹거리와 철강, 자동차 등은 여전히 해상 운송을 통해 전 세계 곳곳으로 전해집니다.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선원들은 오랜 기간 선상에 머물며 일하지만 열악한 노동과 임금 체납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00년 전부터 해양 사목을 펼치며 선원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한국교회의 해양 사목은 양대 항구 도시인 부산교구와 인천교구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구는 동해항만을, 인천교구는 서해항만과 도서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펼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종박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그때 동안 저희들이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미사가 필요한 미사도 해주고 고해성사, 또 면담, 혹시 뭐 임금 체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상담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청 직속 부서인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교구는 이주사목부와 해양사목부를 두고 이주민과 선원들을 환대하고 보듬어 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항로가 막히면서 선원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낸 선원들. 김현우 신부는 유튜브를 통해 영어 미사를 봉헌하는 등 선원들에게 온라인으로나마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된 후에는 사제와 수도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에 올랐습니다. 김 신부는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해양 이주민을 보듬는 일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경제적 난민의 의미는 누구나 보금자리를 떠나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환대하는 건 신앙인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와 그들 나눠지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우리라는 교황님 말씀 따라서 그냥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섬이나 이제 선박들, 선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 사목,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미등록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 사목, 이 사목들은 그냥 우리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신부는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가 앞으로도 많은 이방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청했습니다. 인천교구 이주해양사목부는 오는 10일 바다주의를 맞아 3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펼쳐온 사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이지만 반대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문제로 지적되는 업종이 있죠. 바로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사립대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학부생 3명이 교내에서 시급 44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시위로 자신들의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고소와 함께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위자료 등을 합쳐 1인당 총 638만 원을 지급하라고 나섰습니다. 손해를 주장하는 한 대학생은 수업 도중 집회소음이 너무 심해 피해를 받고 최근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노동자들의 시위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확성기로 소음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란 옹호 입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학교에 대응할 일이지 정당한 주장을 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제기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청소노동 문제에는 침묵하고 자신의 피해만 공정을 내세우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발 물러나서 학생과 청소 노동자들의 갈등을 전형적인 을과 을의 싸움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고착시킨 것은 학교인데 정작 갈등은 학생과 노동자가 겪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이 청소 노동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사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며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토일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족되어 지식을 쌓고 이를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큰 부를 이룬다 해도 과연 그렇게 쌓은 지식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을지 걱정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과연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대학이 더 많이 배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간직했는지는 놓쳐왔기에 이런 소송과 갈등 뉴스를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청소노동자 고소, 무엇이 공정인가입니다. 작게 보면 공정인 것도 크게 보면 공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공정은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성과 사회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기준을 둘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